와, 창밖에 불빛이 방금도 밝아졌어요. 지금 저녁 9시 반이고 내일 큰 시험이 있어요. 이웃들이 또 투광 조명을 사용하는지 보기 위해 밖을 엿보지만 이들이 밖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네요. 여러분도 머리를 내밀고 달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걸 알아차려요. 2배 크기로요.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만 그들도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요. 피드를 보니까 모두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두운 하늘이 더 밝은 이유는 달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더 많은 땅이 있어서 빛이 더 강렬해졌기 때문이에요. 걷는 동안 약간의 불균형이 느껴져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평소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달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달의 중력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중력은 더 약해진 거예요. 갑자기 아래를 보고 양말이 젖은 걸 느껴요. 다름질 쳐서 차 위로 뛰어 오르니까 이웃에 물이 범람하는 게 보여요. 모두들 더 높은 곳을 찾거나 집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이건 소화전이 터져서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균형을 잃어요. 물이 차오르자 미끄러져서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차에 타고 있지만 물 때문에 어디에도 운전해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바다 근처에 살지만 평생 쓰나미나 홍수 보고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주변에 보고된 지진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집으로 달려가 홍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 팽창식 래프트를 꺼낼 수 있는지 알아봐요. 유일한 문제는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데 펌프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입으로 불지만 부풀리려면 평생 걸릴 거예요. 대안을 찾기 위해 집 주변을 찾아보곤 헤어드라이기를 발견해요. 플러그를 꽂고 래프트를 최대한 부풀리고 나머지는 입으로 불어요. 몇 초마다 수위가 올라가고 이제 집으로 들어찼어요. 성능 좋은 손전등, 약간의 음식, 그리고 보온 담요가 든 가방을 싸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걸 봐요. 문에 닿을 때까지 계속 걸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파도가 아주 거칠어서 물이 여러분을 좌우로 밀어내요. 중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래프트를 준비해서 길에서 물살을 타고 내려갈 때 써요. 물이 얼어붙고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네요. 잠시 후 해변에서 바로 물이 나오는 고속도로에 도착해요. 그럭저럭 높은 곳에 올라가 폰을 꺼내요. 안전을 위해 폰을 가방 안에 있는 보호칸에 보관했었어요.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를 챙겨왔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숲으로 들어가 옛날에 타던 자전거를 그곳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렸을 때 방문하곤 했던 오래된 오두막을 찾아봐요. 몇 분 후 찾아내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 그 자전거를 타고 산을 건너요. 중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없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노트북과 스프레드 시트를 펼치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고함을 지르며 닥치는 대로 해결책을 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 후 나사의 수장은 달로 무인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심해요. 로켓은 몇 시간 안에 준비되어 모두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셋, 둘, 하나, 발사! 로켓은 공중에서 치솟아 달에 접근해요. 지구의 대기를 빠져나와 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해요. 하루나 이틀 후 모두 거대한 달의 라이브 영상을 보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켓은 달에 너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영상은 토성의 고리와 비슷한 작은 입자들이 그 주위를 떠다니고 있는 걸 보여줘요. 이 고리들은 큰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원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단지 쌀알 크기에서 큰 버스 크기 정도의 입자들이에요. 이것들은 중력 때문에 토성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입자들이 크고 작은 걸 보여주는데 이건 로켓이 더 가까이 접근하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 궤도를 돌기 위해 근처에 멈춰서 접근하려고 드론 같아 보이는 작은 로켓을 발사해요. 입자들은 수미터의 두께로 미니 로켓이 조종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더 가까이 날아가는데 입자들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미니 로켓이 이런 것에 내구성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로켓이 드디어 입자들을 지나 달에 착륙해요. 크기가 부풀어 오른 이후 중력은 더 강해져서 로켓을 거의 부서뜨릴 뻔했어요.
착륙하자마자 다른 로봇이 나와 몇 가지 단서를 얻기 위해 표면을 운전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달 깊은 곳에서 진동이 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달의 핵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커지는 걸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낼 유일한 방법은 깊게 구멍을 뚫어 이유를 밝혀내는 거래요. 여러분은 페달을 밟아 산의 반대편에 도달하고 있어요. 땅은 흔들리고 균형 감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산을 건너다 보니까 마을 반대편 전체가 물에 잠긴 게 보여요. 레프트와 보급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요. 노젓는 배를 찾아 등대에 닿을 때까지 가능한 한 빠르게 노를 저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나사의 정거장을 찾을 수 있어요.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거대한 로켓이 분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확실히 알지만 핸드폰 네트워크가 다운됐어요. 안전을 위해 그곳까지 노를 저어가요. 착륙한 작은 로켓은 중앙까지 수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작은 드릴을 발사해요. 그게 아래로 내려가려면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나사는 이미 다른 로켓을 발사해 큰 드릴을 가져오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는 달이 점점 커져서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달에 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목도리처럼 지구를 감싼다고 해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직접 통과합니다. 유성이 부딪히면서 달의 표면에서 이 나트륨 원자들을 더 멀리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그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대기를 감싸는 긴 줄무늬 형태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달의 꼬리는 전혀 무해해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나 더 희미해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고성능 망원경이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합니다. 달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반짝이는 점처럼 보입니다.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빛과 물질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리온 자리의 적색 거성 베텔게우스가 2019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당황했어요. 그 무렵까지 그 별은 이미 엄청난 비율로 계속 팽창해오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별이 우리의 태양을 대체한다면 그 외부 표면은 목성의 궤도를 훨씬 넘어서까지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베텔게우스는 2019년 가을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2020년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맨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했죠. 별의 밝기가 3분의 2나 떨어졌으니 당연합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계속 관찰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4월에 평상시의 밝기로 돌아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그 물질의 일부를 방출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빛을 부분적으로 막았습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약 40억 년 후에 말이죠. 둘이 충돌할 때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될 것입니다. 달에는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면에도요. 이 물은 이미 미래에 계획된 임무 기간 동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솜사탕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특별한 행성입니다. 슈퍼퍼프라고도 불리는 이 행성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의 외관은 가볍고 푹신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솜사탕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행성들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권 상층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이한 현상은 블루 스프라이트와 엘브스가 행성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두 종류의 밝은 섬광으로 아주 짧은 시간, 단 몇 밀리초 동안만 나타납니다. 불빛은 목성의 표면을 향해 위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그러한 섬광은 보통 거대한 뇌우 위 96km 상공에서 발생합니다. 우주에는 외성뿐만 아니라 외성 은하도 있습니다. 1000개에서 몇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폭풍이 토성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백점이라고 불립니다. 이 폭풍은 흰 구름으로 된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토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3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이때는 토성의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우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폭풍은 정말로 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백점이 거대한 뇌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주요 미스터리는 폭풍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들은 폭풍의 구름 패턴은 바람을 작동시킬 수 있는 내부 열원이 있어야만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떠돌이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아무 별도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우주물체들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말 그대로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떠돌이 행성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열을 방출하지도 않는데 적외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서 가장 작은 떠돌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보다는 작지만 화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의 자연 위성은 현재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졌어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의 내부가 냉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구의 자연 위성의 표면을 흔드는 지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이 지진학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우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흐릿한 불빛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우주 물체와는 전혀 다른 한 종류의 블롭이 있습니다. 이상한 전파 원형은 전파 망원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의 잔해나 기이한 광학 효과가 아닙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웜홀의 입구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웜홀은 블랙홀들 사이의 가상의 터널입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눈부시게 밝은 전파의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태양이 며칠 동안 생산한 양에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단 몇 밀리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의 대부분은 은하수 훨씬 넘어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고향 은하에서 기원하는 종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지구에서 불과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마그네타였어요.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든 액체는 구의 형태를 띱니다. 이런 현상은 낮은 지구 궤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가장 거대한 별 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지구에서 7,500만 광년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각각의 별을 명확하게 보기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주 거대하지 않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별은 거대했습니다. 태양보다 250만 배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2011년에 이 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별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별은 사라지고 없었죠. 태양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행성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게중심은 보통 더 큰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진정한 중심은 태양이지만 태양이 태양계의 정가운데는 아니에요. 목성에서 보면 무게중심은 사실 태양의 표면 밖에 있어요. 목성은 지구보다 318배 크기 때문에 균형이 다릅니다. 행성들은 실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 주변을 공전해요. 손가락 끝에 연필의 균형을 잡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연필 정가운데를 받쳐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거예요. 연필은 질량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주 공간에서요. 하지만 발가락 끝으로 망치의 균형을 잡아보세요.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망치의 진정한 무게중심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지점보다는 망치 머리에 가까워요. 지구와 태양의 무게중심은 이 망치와 같습니다. 질량 중심이 물체의 중심과 비슷하죠. 현실적으로 만약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우리의 작고 푸른 지구는 태양만큼 크거나 또는 더 커야 할 거예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 즉 그들도 우리 주위를 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항상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지구 중심설이라고 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태양과 달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우주에서 하찮은 존재라는 건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됐죠. 고대 그리스와 중세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은 우주를 연구하는데 지구 중심설을 사용했어요.
16세기가 되어서야 이 설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죠.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럴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크기의 지구에서 생명체는 다르게 진화했을 거예요. 아마 산소에 덜 의존했겠죠. 고래와 돌고래와 같은 몇몇 동물들은 몇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물속에서 잘 수도 있죠. 그래서 태양 크기의 지구 사람들은 특수화된 폐가 있어서 계속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식물이 제한적이었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관목이 자랄 뿐이죠. 전 세계에는 수조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산소를 생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해양 조류예요. 광대한 바다와 해양에서 그 위에 있는 조류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펌프질하고 있어요. 지구에는 산소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을 테고 우리의 호흡 메커니즘은 다른 행성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가스인 이산화탄소에 의존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지구가 뜨겁다면 물이 부족할 거예요. 물은 산꼭대기와 같은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생명이 제대로 살아남기에 땅이 너무 뜨거워요. 계절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태양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큽니다. 하지만 지구도 그만큼 크다면 태양은 열을 방출하는 또 하나의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낮과 밤도 다르고 강수량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핵에서 생성되는 많은 열로 인해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해질 거예요. 표면은 사실상 붉은 마그마가 떠다니는 타는 듯한 평지일 겁니다. 진정한 붉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같은 지형을 갖고 있다면 산 근처에 사는 것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산은 여전히 중심부에 박혀 있겠지만 지면에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떤 산 정상은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보다 100배나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협곡이 너무 깊어서 마리아나 해구가 작은 웅덩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도 다를 거예요. 냉혈 동물들은 타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양의 태양을 흡수해야 해요. 동물들은 먼 땅에서 물을 찾기 위해 이동에 의존해야 합니다. 새들은 이주철을 맞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끈하게 생긴 일부 새들이 공중에서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크기의 지구에서는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비행을 위해 더 가느다란 뼈와 몸통이 필요할 거예요. 진정한 생존자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서 살 수 있고 한동안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햇빛을 반사할 달이 없기 때문에 밤은 어두울 거예요. 달은 아마도 태양이 빛나는 곳의 반대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은 영원히 하늘에 떠 있는 공이 될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만약 모든 행성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자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날씨 패턴은 농작물에 좋지 않아요. 인간은 지금과 다르게 진화했을 거예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더 작고 뚱뚱했겠죠. 그리고 치솟는 기온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의 동굴에서 살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들은 산으로 이주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지금과 같은 진화 경로를 거쳤겠지만 신체적 특징들은 다를 수 있어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 피부색은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사막 여우는 맹수의 소리를 잘 듣고 타는 듯한 사막의 더위 속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큰 귀를 가지고 있어요. 후자와 같은 이유로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큰 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뼈는 더 두꺼워져서 잘 부러지지 않을 불과 연기의 구름이 위로 날아오르고 로켓이 발사됩니다. 델타4 헤비는 사람들이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 중 하나예요. 우주선이 고도를 높일 수 있도록 3개의 거대한 엔진이 수톤의 연료를 태워요. 측면 부스터 2개가 도킹 해제되고 더 올라갈 수 있게 범용 부스터 코어를 남겨두죠. 궤도에 오르면 로켓이 적재물을 발사해요. 이게 파커 태양 탐사선이에요. 태양에 닿은 최초의 우주선이죠. 그리고 우린 이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갈 거예요. 탐사선은 2018년 8월 12일에 발사되었고 우리의 태양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죠.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건 지구 달 거리의 390배, 미 대륙 횡단 면적의 36,000배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빛의 입자는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8분이 걸려요. 우리의 기존 로켓의 경우 이 여정은 200일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파커 태양 탐사선은 중력 조작을 이용해서 더 빨리 이동했어요. 지구에서 태양으로 가는 길에 탐사선은 우리의 이웃인 금성 주위를 돌았어요. 할 일은 행성의 중력장에 들어가 스스로 끌어당겨지도록 하는 것뿐이었어요. 이때 우리의 우주 탐사선은 추가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연료를 전혀 낭비하지 않아도 됐죠. 한 궤도를 돈 후에 우주 탐사선은 엔진의 궤적을 바꾸었고 탐사선은 금성의 궤도를 벗어났어요. 태양까지 여행하기에 충분한 가속력을 얻었죠. 그리고 2018년 11월 5일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에 처음 접근했어요. 그 표면에 닿기 전에 우주선은 먼저 항성의 궤도에 진입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 중력 조작을 더 많이 했죠. 그렇게 한 후에야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인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진 태양을 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매번 접근 비행을 할 때마다 탐사선은 엄청난 가속도를 얻게 될 거예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계속해서 두 지점 사이를 움직였어요. 바로 근일점과 원일점이에요. 봐요. 여기 태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타원 형태로 된 탐사선의 궤도가 있어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이 근일점이에요. 태양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탐사선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탐사선은 항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많은 속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항성의 중력에 힘겹게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느려졌어요. 탐사선이 모든 가속도를 잃은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해요. 항성의 중력이 이겼고 탐사선은 다시 속도를 내며 태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탐사선은 안정적인 궤도를 따라 여러 개의 원을 만들었지만 그런 후에 그 궤도는 금성의 궤도와 다시 교차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중력 조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파커 태양 탐사선의 궤적이 약간 바뀌었고 속도를 더 얻게 되었어요. 궤도의 근일점이 현재 태양에 더 가까워졌어요. 탐사선은 이 새로운 궤도를 따라 몇 번 원을 더 그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금성에 가까워졌어요. 또 태양에 다시 접근했어요. 금성과 조우할 때마다 탐사선의 궤도가 수정되었고 점차 우리 항성과의 거리를 줄여나갔죠. 2021년 4월 파커 태양 탐사선은 마침내 태양에 아주 가까워졌고 코로나에 닿았어요. 비록 탐사선과 태양 사이의 실제 거리는 850만 킬로미터였지만 그것도 닿은 걸로 간주되었어요. 우리 태양의 구조를 반으로 잘라서 살펴봅시다. 이게 태양의 핵이에요. 태양 너비의 4분의 1 정도 돼요. 이 핵은 밀도가 물의 150배 정도 더 높아요. 강한 압력과 높은 온도 때문에 핵 반응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어 엄청난 양의 열과 복사를 방출해요. 다음 층은 복사층이에요. 여기서 열이 핵에서 다음 층으로 전달돼요. 하지만 이곳의 광자들은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든 향할 수 있고 여러 번 다시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빛의 광자가 태양의 핵에서 다음 층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10,000년에서 17만 년이라고 믿어요. 그런 다음 대류층이 있어요. 태양의 표면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단단한 표면이 아니라 뜨거운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바다예요. 마치 벌집 같아요. 가열된 플라즈마가 낮은 층에서 솟아 올라오면서 미니 간헐천 같은 걸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헐천의 중심은 여전히 뜨거운데 가장자리가 식으면서 태양 표면에 놀라운 패턴이 만들어져요. 다음 층은 태양의 대기층이에요. 우선 광구예요. 빛을 발산하는 층이죠. 여러분이 태양을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돼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태양을 보기 위해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이곳 광구의 두께는 최대 402km예요. 이건 대략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 위에서 움직이는 높이예요. 그리고 채층 또는 색권이 있어요. 이 태양 대기의 층은 항성이 붉은색을 띠게 해요. 태양의 홍염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것들은 태양의 표면을 떠나는 강력한 물질의 방출이에요. 속도는 초당 700km에 이를 수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항성의 자기장에 잡혀 뒤로 당겨져요. 다음으로 코로나가 있죠. 태양을 덮는 대기층이에요.
제일 강력한 분출이 이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은 달이 태양 디스크를 덮는 일식 동안의 코로나를 볼 수 있어요. 태양 주위에 어떤 종류의 광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예요. 태양 주위에 수백만 킬로미터나 뻗어 있어요. 그리고 파커 태양 탐사선은 정확히 그 영역에 닿았어요. 그곳은 태양 물질과 방사선이 여전히 태양의 중력에 묶여 우주